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서양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어,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이제 민족들의 어떤 흥기를 배웠어요. 흥기란 흥하고 망하는 뭐 그런 것들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민족들을 아시리아가 어, 다 통일을 했고요. 근데 얘네가 너무 가혹하게만 통치를 해서 금방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또 다시 분열되는 이 메소포타미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여러 민족들을 다시 이번에는 아케메네스 왕조 베네시아가 네, 이거를 다시 통일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뭐 키루스라든가 아니면 다리우스 같은 뭐 이런 형제들이 각각 영토도 확장을 하고 그죠?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폈다. 그죠? 그래서 뭐 왕의 길, 뭐 왕의 눈, 뭐 이런 것들, 그 도로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총독을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앙 집권도 하고 영토도 확장을 시켜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때 당시에 중앙아시아와 뭐 그리스 세계, 서양까지도 굉장히 영향력이 셌던 그런 굉장히 잘 나갔던 대제국으로 발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제국으로 발전을 하고 나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그죠? 다리우스 1세와 크세르크세스, 그죠? 거쳐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벌이는데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점점점 왕권이 약해지다 보니까 각 지방에 있던 총독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결국 망하게 된다. 이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대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제 나라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잠깐 차지를 하다가 이 파르티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사산조 페르시아는 다른 나라지만 둘 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어떤 문화적, 정치적 어떤 그런 정통성을 계승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 그래서 그 공통점으로는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조로아스터교를 굉장히 믿었고, 그죠? 그래서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신을 최고 신으로 섬긴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관용 정책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복한 이제 이방 민족들의 종교나 문화를 세금만 내면 크게 건들지 않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는 이렇게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사산조 페르시아 이렇게 큰 흐름으로 역사가 이어진다 이렇게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근동 지방에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진행될 때 서양에서는 이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는가를 배울 건데요. 자, 오늘부터 배울 이 서양 역사는 very, very, very important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계사는 정말 많은 나라를 배우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서양사, 그 다음이 중국사, 그 다음이 이제 중앙아시아사 네,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국사와 서양사는 정말 정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이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에게 문명이라 해서 에게 할 때 그 에게가 아니고요. 그 이제 에게해라는 바다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에게에서 이제 뭐 무슨 뭐 크레타 문명, 뭐 미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고대 문명들이 BC 2000년경에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크레타 문명, 뭐 미케네 문명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한 다음에 이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이제 폴리스라고 하는 형태의 고대 도시 국가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폴리스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게 쌤이 지금 그려놓은 게 이제 유럽입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에게해고요. 여기에 있는 뭐 크레타 섬, 여기서 이제 문명이 발생했다. 이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럼 폴리스는 뭐냐? 자, 폴리스는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폴리스로 스파르타와 그리고 뭐 아테네 같은 이런 폴리스들이 있는데 국가예요. 폴리스는 국가인데 오늘날 국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국가는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뭐 작은 국가라 해도 뭐 사실 뭐 대한민국도 굉장히 작은 편인데 영토는 작지만 뭔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뭐 국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런 뭔가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하고 뭔가 되게 거대한 뭐 많은 어떤 이런 행정 제도들이 있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도시가 곧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유럽의 지형을 보면, 그러니까 쉽게 보면 약간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막 다 산인 거야.
다 산이고 여기에 약간 이렇게 골짜기처럼 평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다 산이에요. 이 산으로 다 막혀 있는 거야 이렇게. 또 산 막혀 있어서 또 여기도 골짜기 하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골짜기 하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이야 이렇게 오늘날은 인위적으로 이 도로들을 이 산들을 다 지우고 도로를 만들어 놨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 이렇게 산을 지우고 다 이렇게 뭐 산을 뚫고 터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또 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뭐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페르시아 설명할 때도 말했지만 이때 당시는 도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발전된 거였다고. 굉장히 그만큼 만들기가 힘들어. 어. 도로 한번 깔려면은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근데 그래서 그거를 쉽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이렇게 산이 있으면 그냥 산이 있나 보다 하고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산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 뭐 전 그 공동체원들이 동의할 만한 그냥 거대한 일이 있어야 이 산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 뭐 개인 한두 명이 여기 넘어간다.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 산을 둘러싼 이 지역이 하나의 도시로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도시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이면서 동시에 이 안에 정치적인 제도 혹은 군대 이런 것들이 마련되게 되면서 오늘날의 국가처럼 이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후대 사람들 봤을 때 이렇게 하나의 도시면서 동시에 제도와 군대를 가진 이런 국가적 성격을 가진 이런 여러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런 여러 국가들이 이때 당시 이 유럽 반도에 엄청나게 많았거든. 그래서 이런 여러 이렇게 뭐야 산발돼서 형성된 이런 도시 국가들을 우리가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폴리스는 곧 도시 국가다. 작은 형태의 도시 국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 뭐 구성을 보면 무슨 뭐 아크로폴리스니 뭐 신전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뭐 질문하시든지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폴리스는 곧 뭐다? 도시 국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주요 폴리스가 이제 어디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폴리스가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정말 별표 100만 다섯 50개. 네. 100만 다섯 50개는 뭘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잘 기억하세요.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그때 당시 수많은 폴리스들의 어떤 상징적인 폴리스면서 그때 당시 이 수많은 폴리스들을 우리가 묶어서 그리스 세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 세계의 패권, 그러니까 그리스 세계에서 일장을 먹었던 적이 있는 두 개의 폴리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폴리스를 비교해서 배울 건데 자, 먼저 이 두 개의 폴리스는 굉장히 달라요. 음, 물과 기름처럼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먼저 아테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귀족들이 중심이 돼서 세웠습니다. 이 도시국가를.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야? 뭐 도시국가를 세우려면 하다못해 뭐 군대를 만들어도 뭔가 돈이 필요하고 뭘 해도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누가 많이 가지고 있겠니? 그지? 어? 이게 귀족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귀족이 중심이 돼서 처음에는 이제 아테네가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이 귀족 중심의 정치에서 나중에는 그 아테네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주도하는 민주정으로 이게 바뀌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발전에 있는 내용들은 아테네가 어떻게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바뀌는지를 그 과정이야. 음. 그리고 아테네에서 실시됐던 이 민주정의 이 민주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그 민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굉장히 뭐 근현대적인 산물이고 굉장히 발전된 제도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던 어떤 정치 형태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스파르타는 얘들아 정복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깊게 들어가지 않을 텐데 쉽게 말해서 원래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주민은 되게 순하고 착한 애들이었어. 근데 이거를 위쪽에서 내려온 이민족 애들이 얘네를 점령해버린 거야. 무력으로.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이 정복한 애들은 여기저기 떠돌던 애들이야. 그리고 여기 원래 살던 원주민 애들은 원래 그쪽부터 대대손손 그냥 살고 있던 애들이야. 자, 그러면 숫자적으로, 규모적으로 봤을 때 여기저기 떠도는 애들이 많겠냐? 원래 살고 있던 애들 규모가 많겠냐? 여기저기 이동을 해 다니려면 규모가 적어야 돼.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얘네가 훨씬 더 규모가 적어요. 규모가 적은데 문제는 규모는 적지만 싸움을 잘하는 거야. 얘네는 규모는 많은데 큰데 싸움을 못해. 그래서 이 소수의 이 얘네가 다수의 원주민을 점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가 스파르타인데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해했지? 근데 숫자적으로 너무 딸리잖아. 그러니까 여차하면 얘네가 들고 일어나면 얘네가 지배층 위험하잖아. 그래서 이 스파르타의 지배층이 선택한 정치 형태는 뭐냐면 이 피지배층 얘네가 아예 들고 일어날 생각조차를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통치하는 거야, 얘네들. 강력하게. 피도 눈물도 없어. 그리고 이 지배층, 소수인 지배층이 다수인 피지배층을 이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지배층 얘네가 군사적으로 항상 강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스파르타의 지배층에는 엄청나게 어릴 때부터 강력하고 엄격한 군사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하나 말해주면, 그 300 보면 잘 나오는데, 이제 스파르타 이제 시민, 그러니까 시민이 지배층이거든. 그러니까 시민이 지배층인데 스파르타 시민이 애를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게? 애기가 태어나. 그러면 딱 보고 이 애가 건강한 애인지 건강하지 않은 애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이거나 만약에 건강하지 않거나 그러면 그냥 절벽에 던져요. 혹은 그냥 산에 그냥 두고 버리고 옵니다. 왜?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는 거야. 왜? 어차피 키워봤자 강력해지지 못할 거고 강력해지지 못하면 스파르타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지. 그 정도로 엄격하게 힘, 군대, 이런 군사력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게 바로 스파르타였다. 그래서 우리가 스파르타를 군사 통치하는 그런 형태로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치 형태부터 너무 다르죠. 아테네는 민주적, 대다수의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오늘날 같은 형태였다면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사 통치로 이제 폴리스를 이끌어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둘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로 이제 여러분 아테네부터 볼 건데 아테네는 솔론, 클레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이 세 명의 굉장히 유명한 개혁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름은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론, 클레스테네스, 페리클레스.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도 좋은데 솔클페, 솔클페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솔클페. 어.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먼저 솔론입니다. 자, 솔론은 자 이게 좀 상황을 아셔야 되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이 폴리스가 처음에는 귀족들이 모든 돈을 대고 귀족들의 어떤 군사력만 가지고도 충분했단 말이지. 근데 이 규모가 커지면서 아테네도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 그려보면 아테네가 해상무역으로 유명했거든. 근데 해상무역이든 아니면 뭐 육지무역이든 뭔가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군대가 필요한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이 군대가 누가 군인이 될 거냐는 거야. 오늘날도 일단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대한민국에서 군인들 누가 되니? 뭐 군인이 되는 사람들 따로 있어? 그 대한민국에? 아니, 대한민국도 시민이 곧 군인이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이 아테네에서도 군대에 가야 되는데, 그래 좋아. 귀족들이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을 한다 치자고. 근데 지휘관만 있으면 군대니? 지휘관의 명령을 따를 군인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군인들 누가 되냐?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군인이 되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아테네도 그렇고 스파르타도 그렇고 모든 폴리스들이 했던 어떤 전략 중에 팔랑크스 대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팔랑크스. 중장보병 밀집대라고도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자,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병사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창이랑 방패를 듭니다. 그러면 창이랑 방패 이게 한 명이지. 그럼 이 한 명이 또 이 한 명 옆에 또 한 명이서 또 한 명이서 그럼 이렇게 쭉 다섯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방패야. 방패가 이렇게 모이는 거야. 모이고 여기 위에도 방패로 막고 이해니?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사이사이만 꺼내서 이렇게 창을 꺼내는 거지. 그리고 지휘관이 여기 가운데서
허! 이러면 명령하면 창문권 훅 찌르고 다시 넣고 또 이렇게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적군이 이때 당시 적군은 이제 보통 페르시아인데 이게 페르시아는 중장부만 밀집대가 아니었거든. 그냥 와 하면서 그냥 달려오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뭐 달려와도 얘네가 방패로 막고 있으니까 이게 뚫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 이 그리스 세계에서 이 팔랑크스 전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전술이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아테네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팔랑크스 전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핵심적인 전술이었는데 이거를 하려면 이 병사들이 중무장을 해야 돼. 방패도 있어야 되고 이 창도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갑옷들이 다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이런 무장을 귀족들이 돈을 대준 게 아니야. 누가 했냐면 그냥 시민들이 아테네 시민들이 그냥 개인이 알아서 자기 돈으로 이것들을 사서 무장을 한 거야. 이해했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귀족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테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가 필요해. 그리고 이 군대는 팔랑크스 전술을 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중장 보병이 필요해. 근데 이렇게 중무장을 한 이 보병들이 그 중무장을 시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직접 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귀족들의 입김이 약해지는 거야. 왜? 야, 귀족 니네가 내가 중무장하고 내가 내 목숨 바쳐서 이렇게 우리 아테네를 위해 싸우는데 니네가 해준 게 뭐냐 이거지. 그러면서 야,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우리 목숨 바치면서 이렇게 아테네 위해 싸우는데 왜 모든 권력은 니네만 가지냐? 왜 모든 정치는 니네만 하냐? 그 정치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줘. 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민주적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솔론이에요. 솔론인데 솔론이라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평민들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민들 안에서도 되게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 귀족이 가장 잘 살고 부자지. 그다음에 평민인데 이 평민 중에서도 잘 사는 평민이 있고 정말 못 사는 평민이 있는 거야. 근데 경제적으로 못 사는 평민은 중장보병이 될 수가 없거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솔론을 봤을 때, 아, 이거를 평민들에게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주긴 주되, 누구한테만 주냐면, 이렇게 뭐야, 어느 정도 잘 사는 이런 평민들에게만 주자라고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론의 개혁은 쉽게 말해서 시민이 가진 재산 정도에 따라 참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음, 이해했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솔론은 돈이야, 돈. 돈이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못 참여할 수도 있고 정치에 다 참여할 수도 있고 일부만 참여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솔론의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솔론의 개혁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 금권정을 했다. 금권정을 만들었다. 금권은 이제 돈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돈에 따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정치 형태, 금권정을 뭐 추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솔론이 이렇게 막 개혁을 했어요. 개혁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솔로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뭐라 인기를 얻어요. 근데 인기를 얻었으면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겨서 본인이 직접 뭔가 그 인기를 등에 업고 아테네의 정치판에 나갈 법도 한데 솔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내가 인기를 얻었지만 내가 여기서 정치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평민의 대표로 뭐 출마를 해버리는 순간 이것은 독재가 된다는 거야. 또 옛날에 귀족들이 하던 것처럼 또 그렇게 된다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솔로는 그냥 자진해서 그냥 아테네시를 아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아테네 밖을 그냥 여행을 다녀요. 어. 그러니까 아테네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갑자기 어느 날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어느 날 청와대에서 그냥 나가서는 해외여행 가버린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10년 정도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대한민국에 안 들어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냥 지지하던 어떤 개혁가였는데 얘가 그냥 떠나버린 거야 아테네시를. 그러니까 텅 비어버리잖아. 근데 그 권력의 공백, 솔론이 그냥 나가버린 그 공백을 누가 채우냐면 솔론의 절친한 친구였던 페이시스 라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 이거 안 적었는데 여러분도 뭐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근데 흐름상 페이시스 미안해요. 페이시스 트라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막 이렇게 감언 이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밀어주시면 제가 아테네 시민 여러분에게 굶지 않게 해드리고 잘 살게 해드리고 아테네가 정말 그리스 세계를 이렇게 호령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독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했던 이 독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참주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굳이 그냥 저거만 놓으시고 굳이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솔론이 그토록 경계했던 이 독재의 형태를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그걸 해버린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참주, 독재자가 되어서 아테네의 모든 권력을 쥐고 이제 이리저리 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독재를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뭐 여러 가지 이익을 확실하게 보장을 좀 해준 편이에요. 그래서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자기 명대로 권력을 독재적으로 이렇게 잘 누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이 이제 아빠의 뒤를 이어서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죽고 나서 그 권력을 이어받는데 이 아들들은 페이시스트라토스처럼 독재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반감을 삽니다.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그래서 야, 니 모두 물러가라 하면서 굉장히 이 반발을 하게 되니까 그 반발하는 과정에서 클레이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원래 이제 귀족 가문 출신인데 이제 얘가 딱 보니까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너무 정치를 잘해. 독재자인데 짜증나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차마 이렇게 반기를 못 들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 미숙하고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그 아들들에 대해서 반론을 피는데 이때 클레이스테네스가 반론을 폈던 명분이 뭐냐? 독재자를 타도하자. 어. 이런 좋은 명분이 어딨니? 여러분, 아테네 시민 여러분, 아테네가 누구 것입니까? 아테네가 저 참주권 페이시스트라토스 가문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저 독재자를 몰아냅시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 운동을 주도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독재자를 내쫓고 본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게 클레이스테네스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스테네스를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정말 많은 개혁들을 해요. 뭐, 500인회라는 것들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적어 놓을까요? 500인회라고 해서, 방금 말했잖아. 어? 독재자를 이제 몰아내자고 했잖아. 그래서 독재자를 몰아냈고, 그 독재자를 몰아낸 대신에, 이제 아테네의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일을 이제 결정하는, 회의하는 그런 기구를 이제 만든 겁니다. 500인회.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도편 추방제를 실시합니다. 자, 이건 뭐냐, 말 그대로 도편은 뭐냐면 도자기의 파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깨진 도자기거든, 깨진 도자기. 그럼 여기 사진을 안 넣어놨네요. 미안해요. 깨진 도자기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도자기를 깬 거야. 깨서 그냥 이렇게 그러면 깨면 이렇게 조각이 나오겠지. 여기에 도자기 뒷면에 다들 모여서 시민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 그래서 투표를 해서 뭘 투표하냐면 여러분 우리 그 어떤 그 뭐야 이거 고위 정무관이나 아테네 시민들 중에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래서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 11반 친구들이 막 이름 나왔어. 만약에 뭐 시율이야. 그러면 시율.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적어서 내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적어서 받아서 이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은 이유 불문이야. 자, 도편 추방제의 결과 오시울 학생이 가장 큰 독재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니 이 오시울 학생을 추방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즉시 추방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근데 중요한 거는 아테네시에서 추방을 나가는데 추방 나갈 때 그럼 생각해봐. 시우리의 모든 집, 재산 다 아테네시에 있겠지? 그거를 그냥 다 두고 추방 나갑니다. 그게 도평 추방제예요. 그래서 독재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내쫓는 그런 어떤 정치 형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클레이스테네스가 이제 권력을 잡고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레이스테네스가 이제 물러나고 이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 솔론이 발표한 게 클레이스테네스가 발표 2개라면 페리클레스는 발표 5개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지만 페리클레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페리클레스 때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거든. 왜 전성기냐? 자, 위에 있는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도 다 민주주의적인 개혁을 하긴 했지만 다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솔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여기에 참여를 못 했잖아. 그리고 클리스테네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해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내가 적었지만 500이나 같은 거 이거 하려면 자신이 원래 하고 있던 직업을 잠깐 내려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월급이 없어지는 거야. 이해했니?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오늘날 따지면 국회의원을 하는데 국회의원 월급이 안 나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정말 잘 살고 먹고 살기 좋은 사람밖에 국회의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근데 페리클레스는 그런 문제를 보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500 이내가 아닌 민회라는 것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민회에서 이제 입법할 수 있고 판단할 이 입법을 근거로 해서 법을 근거로 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실상 아테네의 최고 기구로 이 민회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민회의 권한이 굉장히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추첨제와 수당제를 실시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수당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한테 월급 주는 거야. 음. 민회 의원 되면 민회 의원이 된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직장을 잠깐 내려놔도 내가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수당제. 그리고 그러면 이 민회에 누가 들어올 것이냐? 그거는 추첨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추첨을 뽑는 거야. 대한민국 전 시민들을 모아놓고서 컴퓨터로 그냥 랜덤으로 딱 돌려서 300명 뽑는 거야. 대박이지. 어. 그리고 국회에서 뽑히면 월급 주는 거야. 그게 추첨제랑 수당제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왜 민주주의 전성기라고 하냐? 이러한 제도들 덕분에 페리클라스 때는 누구나 시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민주주의 전성기이기도 하지만 아테네의 최전성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론, 금권정, 그죠? 클레이스테네스, 도편 추방제, 독재자 몰아내자, 그리고 페리클레스,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 랜덤으로 추첨해서 뽑고 월급 준다. 추첨제, 수당제. 그리고 이 시대의 국회가 뭐였냐면 민회였다. 국회 민회,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테네가 민주주의가 발전할 때 스파르타는 뭐 하고 있었냐? 간단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소수의 시민, 얘네가 지배층이라고 했죠. 소수의 지배층이 정말 절대 다수의 피지배층을 지배하기 위해서 엄격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민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소수의 시민들끼리는 그런 게 있지. 시민들끼리는 무슨 뭐 게루시아라고 해서 뭐 원로원 같은 것도 있었고, 그지? 그리고 얘네끼리 뭐 투표를 하긴 해요. 근데 그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강력한 군사 그 어떤 훈련을 위해서 뭐 공동 식사 제도라든지, 그다음 뭐 아고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뭐 아고게 뭐 같은 거는 니네 요즘 학원 같은 데 보면은 왜 뭐 스파르타식 학원 뭐 그런 거 좀 본 적 있잖아. 그게 이 아고게랑 공동 식사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딱 니네 나이쯤 되면은 이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 받냐면 생존 훈련이라고 해서 실제로 하는 거야. 스파르타에서. 그 이렇게 애를 다 벗겨놓고서는 칼 하나 줘요. 칼. 단검 하나. 요만한 단검 하나 주고 애한테 야 너 아니 얘를 그냥 뜬금없이 산에다가 어디 끌고 가서 산에다가 버리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산에는 호랑이, 멧돼지 뭐 이런 맹수들이 살고 있는 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혼자 살아남아야 돼. 이게 아고의 훈련이야. 여기서 살아남아서 다시 스파르타 진영으로 돌아오면 그때 이제 정식적인 스파르타의 어른, 시민, 전사가 되는 거고 여기서 통과 못하면 그냥 뭐 죽는 거지 뭐. 자격이 없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혹독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뭐 훈련 중에도 그런 것도 있었죠. 스파르타 애들은 다 공동생활을 했어. 그래서 굉장히 뭐 수십 년 동안 공동생활을 같이 하면서 같이 군대처럼 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참고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군사훈련은 여자도 같이 받았습니다. 스파르타는 건강한 여성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둘 다 똑같이 굉장히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또 훈련 하나 또 말해주면 이렇게 있다가 밥을 한 일주일씩 안 줘. 밥을 일주일씩 안 주고 쪽쪽 굶겠지. 막 굶어서 막 죽을 것 같을 때 근데 그 훈련이야. 밥을 안 주는 게 훈련이야. 밥을 안 주는데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알아서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뭐
동료의 뭐 숨겨놓은 식량을 뭐 훔쳐서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민가의 뭐 식량을 훔쳐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살아남게 하는 게 바로 스파르타식 훈련이다. 그래서 뭐 게르시아 이런 것도 있는데 참고로만 알고 계셔라. 그래서 이렇게 아테네와 스파르타라고 하는 폴리스의 특징과 발전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진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어떻게 그리스 세계의 짱이 되고 또 어떻게 또 몰락해 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 많았어요. 안녕.